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갓 대학에 들어간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소녀는 오늘도 운동 겸 마을 한 바퀴를 달립니다. 집을 불과 몇백 미터 앞두고 소녀는 돌연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이후 숨진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여러 해가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합니다. 30년이 지나고 30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사건에 결정적인 증언이 등장합니다. 영원히 묻혀버릴 것만 같았던 이 사건은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경찰은 대체 무엇을 놓친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미국 워싱턴주 와컴 카운티 에크미. 미국 워싱턴주 와컴 카운티에 있는 시골 마을 에크미는 2010년 기준 인구 246명밖에 살고 있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 주민들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끼리 가깝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범죄도 없었죠. 맨디 스타빅, 당시 나이 18세. 맨디는 명랑하고 활달한 소녀입니다. 맨디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맨디가 처음부터 에크미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맨디가 에크미로 이사 오기 5년 전 맨디의 부모는 이혼합니다. 이혼 후 맨디의 어머니 메리는 맨디와 언니 몰리, 동생 리를 데리고 알래스카에서 에크미로 이사 옵니다. 맨디네 집은 마을길 제일 끝에 있습니다. 집 뒤로는 숲풀이 무성했고 집 주변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사실 맨디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1975년 맨디의 오빠 브렌트 스타빅은 맨디가 4살이던 해에 허가를 받고 군사기지가 있는 숲에 들어가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떠나던 오빠 브렌트가 숲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17곳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경찰에 의해 발견됩니다. 브렌트가 왜 숲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누가 총을 쏜 건지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메리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알래스카를 떠나 아이들과 함께 에크미로 이사 옵니다. 다행히 그들은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에 아주 잘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 위해주는 따뜻한 마을 분위기는 메리와 맨디, 몰리, 리 4사람의 상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맨디는 밖에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맨디는 농구팀에 들어갔으며 치어리더로도 활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소프트볼과 달리기도 즐겼습니다. 친구들의 눈에 비친 맨디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소녀였습니다.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맨디는 마을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1989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맨디는 센트럴 워싱턴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합니다. 그녀의 미래는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맨디가 크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곧 큰 불행이 닥칠 거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맨디는 한적한 마을길을 달리다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함께 1989년 11월 24일로 가보겠습니다. 1989년 11월 24일 금요일 미국 워싱턴주 와컴 카운티. 미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 다음날입니다. 맨디는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위해 잠시 집에 왔습니다. 전날 가족과 함께 거대한 추수감사절 식사를 마친 맨디는 낮잠을 자며 여유로운 휴일을 즐길 법도 했지만 여느 때처럼 마을을 달리기로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맨디에게 이 같은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맨디는 에크미 집에 있을 때 항상 같은 길을 달렸습니다. 오늘 달리기가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은 어머니 메리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맨디와 함께 했지만 오늘은 어머니 메리 대신 반려견 카이라가 함께 한다는 것뿐입니다. 에크미는 워낙 작은 곳이고 마을 주민들이 서로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맨디는 특별히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맨디가 매일같이 달리던 곳이었죠.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맨디의 집입니다. 맨디는 집이 있는 스트랜드 로드를 따라 서쪽 끝 녹색강까지 뛰어갔다가 되돌아옵니다. 스트랜드 로드 끝에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옆으로 녹색 강이 흐르고 있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었죠. 맨디는 항상 이곳까지 달려온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길의 직선거리는 약 2.5km입니다. 왕복 5km를 달리는 셈입니다. 달리는 길 양쪽으로 드문드문 집이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맨디가 집을 나섭니다. 그녀는 연한색의 운동복과 초록색 바지, 그리고 분홍색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운동복 주머니에는 워크맨이 들어 있습니다. 맨디는 음악을 들으며 반려견 카이라와 함께 평소 운동하던 마을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맨디는 서쪽 길끝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방향을 틀어 집을 향해 달립니다. 배달원 데이비드 크레이커가 스트랜드 로드에서 맨디를 봅니다. 맨디는 데이비드의 밴을 지나쳐 집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맨디의 남동생 리가 스트랜드 로드에 있는 친구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친구의 집은 여기입니다. 리는 창문으로 누나 맨디가 카이라와 함께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리의 친구 집은 집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몇백 미터밖에 되지 않았죠. 리는 누나가 집에 곧 도착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작 몇백 미터를 남기고 맨디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후 4시 30분. 맨디가 운동을 한다고 밖을 나간 지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동생 리는 이미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디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어머니 메리는 불안했습니다. 이때 집으로 혼자 돌아오는 반려견 카이라를 발견합니다. 싸한 기운이 메리의 목덜미로 몰려왔습니다. 반려견 카이라는 집에 오자마자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어버립니다. 카이라의 이상 행동을 본 메리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녀는 맨디의 남자친구 릭 젠더에게 전화합니다. 맨디하고 같이 있니? 릭은 오늘 맨디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맨디의 남동생 리가 메리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까 친구 집에서 누나가 카이라랑 집으로 뛰어가는 걸 봤어요. 집에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리가 맨디를 본 건 이미 몇 시간 전 일입니다. 메리는 큰아들 브렌트가 사냥을 나갔다 실종되었던 그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 딸 맨디를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메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뒤 직접 맨디를 찾아 나섭니다. 메리는 평소 맨디가 달리던 길을 따라 걸으며 맨디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메리와 함께 맨디를 찾아 나섭니다. 얼마 후 맨디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맨디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일처럼 추수감사절 휴가를 반납하고 맨디를 찾는 수색 작업에 합류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동차로, 또 어떤 이들은 말을 타고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맨디를 찾습니다. 경찰은 헬기를 동원하고 경찰 특공대와 경찰견은 마을 안팎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전방위적인 수색이 진행되지만 한참이 지나도 맨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맨디와 함께 운동을 나갔던 반려견 카이라가 맨디의 실종에 어떤 키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맨디의 집으로 가 반려견 카이라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경찰의 기대와 달리 카이라는 겁에 질려 도통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카이라를 통해 맨디가 실종된 마지막 장소를 찾으려던 경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카이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11월 26일 오후, 맨디가 사라진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맨디를 찾는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찰은 드디어 맨디의 실종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단서를 하나 찾습니다. 숲속에서 수색 중이던 경찰이 초록색 운동복을 발견합니다. 맨디가 실종 당시 입었던 바지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메리에게 맨디의 옷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메리는 경찰이 찾은 초록색 운동복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바지는 굉장히 더러웠고 조그만 구멍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맨디가 입고 나간 바지와 비슷해 보이지만 맨디 옷이 아니에요. 경찰은 숲속에서 찾은 바지를 실험실에 보내 분석을 의뢰합니다. 결과는 메리의 말대로 맨디의 바지가 아니었습니다. 1989년 11월 27일
맨디가 사라지고 3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보트를 이용해 강가 주변을 수색합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단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경찰은 주변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때 론 피터슨 형사가 강물 위에 뭔가 둥둥 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맨디였습니다. 그녀는 벌거벗은 상태로 양말과 신발만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보지만 맨디의 옷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갔던 워크맨도 없었습니다. 맨디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 메리는 절규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합니다. 다음날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맨디는 생전 몹쓸 짓을 당했으며 사인은 익사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맨디의 주변인들에 따르면 맨디는 수영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수상구조대원으로 일한 적도 있었죠. 그런 맨디가 익사하다니 맨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게다가 맨디가 발견된 곳의 수심이 성인 무릎 높이에 불과할 만큼 얕았는데 이런 곳에서 익사라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법의학자는 2개 내 혈종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는 건 맨디의 머리에 큰 충격이 가해졌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맨디의 팔과 다리에는 블랙베리 덤불에 의해 생긴 듯한 긁힌 자국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이 추정합니다. 누군가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던 맨디를 약 8km쯤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 몹쓸 짓을 합니다. 맨디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그 과정에서 팔과 다리에 긁힌 자국들이 생깁니다. 맨디는 머리를 가격당해 의식을 잃습니다. 범인은 의식이 없는 맨디를 강에 버리고 도망갑니다. 수심이 얕았지만 의식을 잃은 맨디는 익사로 사망합니다. 1989년의 DNA 분석 기술은 초기 단계에 불과했지만 FBI에서 DNA 분석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건 담당 형사 피터스는 맨디의 몸 안에서 남성의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이 DNA의 주인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경찰은 제일 먼저 맨디의 남자친구 릭을 용의자로 의심합니다. 맨디와 릭은 사귄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여느 어린 커플들이 그렇듯 맨디와 릭 2사람은 사귀는 내내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습니다. 최근 2사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죠. 경찰은 릭을 찾아갑니다. 릭은 경찰의 예상과 달리 경찰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맨디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맨디가 이렇게 떠나버리다니. 우리가 물론 서로 다툴 때도 있었지만 그건 그저 사소한 말다툼이었어요. 사건 당일 릭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릭의 동의를 얻어 그의 DNA 샘플을 확보합니다. 분석 결과 릭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릭은 용의선상에서 배제됩니다. 1980년대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그린리버 살인사건이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일어납니다. 맨디 사건이 일어날 당시 그린리버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었습니다. 맨디가 발견된 와컴 카운티에서 시애틀까지는 약 18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죠. 경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로 보아 맨디 사건 역시 그린리버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론 역시 맨디 사건을 일컬어 그린리버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맨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은 그린리버 사건 수사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수사 내용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과 달리 맨디 사건은 그린리버 사건과 무관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미궁에 빠집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DNA를 확보하지만 시작 단계에 있는 당시의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 중 30명의 남성의 타액에서 DNA를 채취해 분석하지만 역시 일치하는 이를 찾지 못합니다. 당시 분석 기술로는 범인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맨디는 대낮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맨디를 봤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맨디를 뒤따르는 이가 없었는지 수사합니다. 스트랜드 로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맨디를 봤던 배달원 데이비드 크레이커가 경찰에 말합니다.
그때 트럭 한 대가 맨디의 뒤를 따라가는 걸 봤어요. 트럭에는 3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있었죠. 또 경찰은 의문의 남성이 맨디가 실종된 곳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그의 몽타주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경찰은 결정적 단서를 찾기 위해 단문 수사를 벌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맨디의 어머니 메리는 언론 인터뷰에 자주 응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범인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벌여 25,000달러, 우리 돈 약 3,300만 원 상당의 당시로서는 꽤 큰 액수의 현상금을 마련합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맨디의 장례식에는 그녀를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이 왔습니다. 언론들도 이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맨디의 남자친구 릭 역시 맨디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는 생전 맨디가 가장 좋아했던 테디베어 인형을 안고 맨디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지만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해 용의자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20년 후 2009년 맨디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현재 맨디 사건은 담당 경찰만 3번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케빈 보아이 형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케빈 형사를 중심으로 다시 수사가 재개됩니다. 케빈은 어머니 메리에게서 당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습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에크미가 인구가 채 3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가깝게 지내고 각별한 사이였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 혐의가 없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케빈은 영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한 여성이 마을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 마을 역시 에크미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의 마을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 전체의 DNA를 채취해 범인의 DNA와 대조해 한 번에 범인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케빈은 그 즉시 에크미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명단을 작성해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찾아가 그들의 DNA 샘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동의 없이 DNA 샘플을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DNA 샘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케빈은 사건 당시 에크미에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케빈의 기대와 달리 DNA 샘플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케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지금까지 확보한 에크미 주민들의 DNA를 맨디의 몸에서 추출한 DNA와 대조해보지만 일치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2013년 6월 어느 화창한 금요일 오후 워싱턴주에 사는 헤더 백스트롬과 메릴리 앤더슨이 아이들과 함께 워터파크에 놀러 갑니다. 그들은 맨디가 다녔던 고등학교 마운트 베이커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에는 헤더와 메릴리는 서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모임에 모인 어머니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24년 전 에크미에서 일어난 맨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모르는 마을 주민이 없었을 정도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맨디를 자신들의 딸처럼 생각했고 맨디 사건 이후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헤더와 메릴리는 당시 맨디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더가 말합니다. 난 누가 맨디를 죽였는지 알아요. 헤더의 말에 메릴리가 깜짝 놀랍니다. 메릴리 역시 같은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팀 베스. 헤더와 메릴리 모두 팀과 좋지 않은 불쾌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더가 15살이었을 때 헤더는 친구들과 소프트볼 게임 후에 데어리 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했습니다. 헤더는 친구들과 함께 일행의 트럭에 탔는데 헤더 옆에 당시 22살이던 팀이 앉았습니다. 팀은 헤더에게 추파를 던지며 헤더의 무릎에 펜을 문지르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헤더는 팀을 두려워하며 마을에서 팀을 피해 다녔습니다. 메릴리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메릴리의 남편과 팀은 친구였는데 남편이 집에 없던 어느 날 밤 아들과 단둘이 있는 메릴리의 집에 팀이 찾아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사냥을 해서 그렇다며 전화기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팀이 메릴리의 집에 들어와 전화기를 사용하는데 그가 일부러 잘못된 번호를 누르는 걸 메릴리가 발견합니다. 그는 메릴리에게 다가오더니 사랑한다며 같이 자자고 말합니다. 위협을 느낀 메릴리가 당장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팀은 마지못해 메릴리의 집을 떠납니다. 팀은 여성들에게 추잡한 짓거리나 하는 쓰레기 같은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 같다니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헤더와 메릴리 모두 줄곧 팀이 맨디 사건에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심증만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그녀들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비슷한 경험을 했고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판단해 자신들의 경험이 맨디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헤더와 메릴리는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경찰은 바로 사건 당시 기록을 확인합니다. 팀은 맨디와 같은 거리에 살았고 맨디는 팀의 남동생 톰과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팀은 한 번도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른 적이 없었으며 DNA 샘플 제공을 요구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맨디의 집입니다. 팀의 집은 여기입니다. 당시 맨디의 동생 리가 친구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맨디를 봤다고 했습니다. 팀의 집은 맨디의 집으로 가는 방향과 반대에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맨디가 집으로 가는 길에 실종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팀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 1월 맨디 사건이 일어나고 6주 뒤 팀은 여자친구 지나 말론과 결혼해 에크미를 떠납니다. 2013년 현재 팀은 아내 지나 3명의 아이와 함께 워싱턴주 에버슨에 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팀을 찾아가 맨디에 대해 묻습니다. 팀은 경찰이 누굴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당시 에크미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맨디와 맨디 사건을 모르는 이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에크미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죠. 게다가 팀의 집은 맨디가 매일같이 달리던 길 위에 있었고 집안끼리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맨디를 모르다니 그의 행동은 확실히 수상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 팀은 그제야 기억났다는 듯 말합니다. 경찰은 팀에게 말합니다. DNA 샘플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팀은 바로 경찰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난 당신들을 믿지 않아요. 경찰은 팀이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팀의 DNA를 채취할 수 없었습니다. 팀은 빵집에서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팀이 일하고 있는 빵집 매니저 팀 와그너를 찾아갑니다. 경찰은 킴에게 말합니다. 지금 빵집 직원 중 한 명을 조사 중이에요. 혹시 배달기사에 대한 정보와 배달 경로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나요? 경찰은 팀의 배달 경로를 입수해 그의 뒤를 쫓아 DNA를 채취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킴은 직원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영장 없이 직원들의 정보를 보여줄 수 없다며 경찰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때만 해도 그녀는 경찰이 맨디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일어난 일로 인해 킴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2015년 맨디 사건이 일어난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주요 용의자로 팀 베스를 지목하고 여러 차례 팀에게 DNA 샘플을 요구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하루는 빵집 매니저 킴이 친구와 바에서 술을 마십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가 맨디 사건에 대해 언급합니다. 너 혹시 알고 있어? 너네 빵집 직원 중에 맨디랑 같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 있더라? 바로 팀이야. 킴은 그제야 경찰이 자기를 왜 찾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 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킴은 팀의 행동을 예의주시합니다. 팀은 다른 직원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팀은 밖에 자기 흔적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 유니폼을 꼭 집으로 가져가 세탁했고 쓰레기조차도 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뭔가를 상당히 의식하고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2017년 경찰이 빵집 매니저 킴을 찾아옵니다. 킴은 팀의 배달 경로와 시간을 알려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팀의 정보를 얻은 경찰은 바로 팀의 뒤를 쫓습니다. 팀의 DNA를 바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경찰의 예상과 달리
팀의 DNA를 얻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운전할 때는 항상 장갑을 꼈고 쓰레기도 항상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전전긍긍하는 경찰의 모습을 본 빵집 매니저 킴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기로 합니다. 킴은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킴은 맨디 사건에 분노했고 하루라도 빨리 진범이 잡히기를 희망했습니다. 2017년 8월 10일 빵집 매니저 킴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굿모닝 킴. 킴에게 인사한 사람은 바로 팀이었습니다. 팀은 냉장고에 있는 콜라 한 캔을 꺼내 플라스틱 컵에 따라 마십니다. 그리고 그는 콜라 캔과 컵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팀이 자리를 떠나자 킴은 쓰레기통에서 그가 버린 플라스틱 컵과 콜라 캔을 꺼내 경찰에 전달합니다. 경찰은 플라스틱 컵을 분석실로 보냅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맨디의 몸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와 컵에서 추출한 팀의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드디어 맨디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2017년 12월 경찰은 1급 살해 혐의로 팀 베스를 체포합니다. 팀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팀은 되레 경찰에 묻습니다. 내 DNA는 대체 어떻게 얻은 거예요? 그렇게 조심했는데. 팀은 자신의 범행을 강력히 부인합니다. 팀은 자신과 맨디는 비밀스러운 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 잠자리를 갖는 사이였기 때문에 맨디의 몸 안에서 자기 DNA가 발견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은 당연히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019년 5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평소 맨디가 달릴 때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팀이 11월 24일 낮에도 맨디가 집 앞을 지나가자 나쁜 마음을 먹고 맨디에게 몹쓸 짓을 한 뒤 맨디가 도망치려 하자 머리를 가격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강가의 유기에 맨디가 익사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법정에서 팀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사건 당일 전 아내와 있었어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요. 제 아내에게 확인해 보세요. 팀의 아내 진아가 재판에 출석해 증언합니다. 그녀는 남편 팀의 주장과 다른 뜻밖의 말을 합니다. 사건 당일 전 하루 종일 남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2017년에 경찰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때 남편 팀이 저에게 사건 당일 자기랑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팀의 어머니 산드라에게 세상을 떠난 팀의 아버지 버드가 맨디를 살해했다고 말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팀의 어머니 산드라는 아들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진아가 남편 팀의 위증 부탁을 거절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팀은 결혼 생활 내내 아내 진아에게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아내가 무엇을 입고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다 통제하고 간섭했습니다. 진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또 한 명의 핵심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팀의 동생 톰 베스였습니다. 톰이 말합니다. 경찰이 저한테 DNA 샘플을 요구했을 때 형은 굉장히 초조해했어요. 우리는 친형제니까요. 제가 DNA를 제공하는 즉시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게 뻔했으니까요. 형은 제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맨디와 자기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 말해달라고 했죠. 형은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변했어요. 여자들에 대한 존중은 없고 그들을 증오했어요. 톰은 맨디와 친구였습니다. 그는 형 팀이 위증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배심원단은 수기를 거쳐 유죄를 판결합니다. 재판부는 팀 베스에게 유기징역 27년형을 선고합니다. 팀이 계획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신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팀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맨디의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맨디의 가족은 3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 메리는 81번째 생일날 경찰로부터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살면서 가장 고맙고 소중한 선물이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